안녕하세요. EBS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변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900명이 모인다길래 정말 900명이 모일까 했는데 와, 이런 장소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EBS에서 생명과학 2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은 학생의 반이 이과생이다라고 가정을 해도 생명과학 2는 워낙 선택자 수가 적다 보니 선생님은 오늘 처음 본 학생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EBS 강사를 하면서 이제 수업을 찍는 것도 재밌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선생님이 찍은 강의를 보고 수강 후기를 어떤 학생이 남겼을 때 저기 내가 듣지도 못한 어떤 지방의 한 학생이 학원을 안 다니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 고맙습니다 그런 수강 후기를 올릴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끼거든요. 수강 후기를 통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수강 후기에 그렇게 고맙다는 글도 올리지만 고민도 많이 올려요. 여러분이 주로 하는 고민, 주로 올리는 고민은 뭐냐면 선생님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맞나요? 선생님 강의 중에 수능 개념도 있고 수능 특강도 있던데 지금 저는 뭘 들어야 할까요? 선생님 저 지금 한다고 하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를까요? 계속 왜 등급이 그대로일까요? 그런 이제 공부 방법, 공부 비법을 묻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숭실구 여러분과 만나서 얘기 나눌 강의의 제목으로 공부의 비법을 묻는 너희들에게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공부의 비법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비법은 1 이거야, 2 이거야, 3 이거야 라고 딱딱 일목요연하게 답해주면 좋겠지만 오늘 선생님은 좀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오히려 되물었다고 하죠. 공부의 비법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선생님 되묻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왜 해요? 왜 해요? 대학 가려고, 네. 또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네. 예쁜 여자 만나려고, 네, 좋습니다. 그 탤런트 이윤석 아나요? 왜 개그맨 중에 마른 사람. 그 이윤석이 이제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 그게 인상이 깊어서 이제 얘기해 줄게요.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성공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건 진짜 그래요, 여러분. 성적과 성공은 비례하진 않아요.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성공을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경부고속도로를 까는 일과 비슷하다. 네가 나중에 가고 싶은 곳이 부산이 아닐지 몰라도 일단 고속도로를 깔아두면 나중에 네가 원하는 곳이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는 일종의 여러분이 나중에 뭔가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신분, 학생의 신분으로 할 일은 공부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종의 수단이에요. 지금 좀 답답할 거예요. 또 공부하라는 얘기구나. 나는 빨리 돈 벌고 싶은데. 근데 지금 여러분 신분에서 나가서 뭐 아르바이트를 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그쵸? 지금 여러분 신분에서 할 거라곤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뭔가 좀 여러분이 한번 미친 듯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 아까 무슨 과목 가르친다 그랬죠? 생명과학 2를 가르쳐요. 2. 의대 지망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가장 어려운 과학 탐구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생명과학 2에서 배우는 TCA 회로입니다. 트리카르복실 애시드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이 피로부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산화되는지, 이 회로를 통해서 NADH는 몇 분자 생기고 FADH2는 몇 분자 생기는지를 배웁니다. 네, 지금 외계어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들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고3 생명과학 2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배우고 외우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 물질들을 빈칸으로 둔 채 저 물질들의 이름이 뭔지, 탄소수 몇 개인지 이런 게 진짜 수능에 나오거든요. 외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외우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은 대답합니다. 저걸 어떻게 외워요? 몰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시니컬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되묻죠. 선생님, 근데 이거 외워서 뭐예요? 그렇게. 글쎄요, 이걸 외워서 뭐 하냐? 이걸 외우면 나중에 사는데 도움이 되냐? 직접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명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이 회로를 지금 보고 남은 평생 인생 동안에 한 번도 다시 마주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배우냐? 그런데 왜 외워야 되냐? 선생님은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여러분의 나이대에 일종의 몰입의 경험, 공부의 경험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고3 수업을 할 때 이걸 외우라고 시킵니다. 그냥 외우라고 하면 안 외우죠? 그래서 뭐 수행평가에 반영한다라든가 혹은 너희 반 아이들이 모두 다 외워오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쏘겠다 하고서는 이제 나가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쪽지 시험 볼 종이를 준비해가지고 교실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럼 이제 교실이 조용해요. 왜 조용할까? 이걸 외우고 있느라. 선생님 그때 약간 희열을 느껴요. 그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쪽지 시험 보려고 종이를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 흰 종이에다가 이제 연필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만 들려요. 열심히 그리느라. 그 모습도 너무 좋아 보여요. 뭔가 몰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 자신도 잃은 채로 한 대상에 오로지 자신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몰입의 경험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100점도 맞아본 사람이 100점을 맞는 거예요. 아이 뭐 공부 중요해. 나중에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한 과목을 택해서 그걸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를 해서 100점을 맞잖아요. 나중에 그 과목과 상관없는 일을 하더라도 그 경험은 내 자신감의 근원이 돼요. 그래 나 고등학교 때 그거 열심히 했더니 정말 100점 받더라. 정말 외워지더라.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요. 자신감의 기본이 됩니다. 해요. 쪽지 시험을 봐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통과하는 반도 있지만 대부분 한두 명의 학생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을 지목을 하죠. 동진이가 못 외웠으니까 내일은 동진이 혼자 외우면 선생님이 반 전체에게 이제 아이스크림 쏠게 하고 가죠. 동진이에겐 스트레스죠. 근데 동진이 어떨까요? 그날 밤에 열심히 외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칠판으로 나와서 그리게요. 칠판에 나와서. 그러면 동진이는 열심히 이제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손을 모으고 이렇게 동진이를 바라보죠. 제발 맞춰라, 틀리지 마라 이렇게. 그 모습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반 아이들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선생님은 교사로서의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요. 이 TCA 회로가 인생 사는데 뭐 도움이 되냐, 이 회로를 활용할 날이 하루라도 있냐라고 묻는다면 선생님 할 말은 없지만 이 회로를 외움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공부한다는 이 회로를 이해했잖아요. 그렇죠? 이해해서 외운 거잖아요. 공부했다는 경험, 외우니까 되더라라는 경험, 그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뭐 항의하는 학생들 있을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그거는 암기 아닙니까? 암기식 교육은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암기도 필요하죠. 세상 사는데 암기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왜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그 목표가 먼저 세워져야 되고 절실해야만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데 지금 공부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일단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부의 경험, 몰입의 경험, 성공의 경험이 나중에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제 그 수강후기에서 보람을 많이 얻는다 그랬는데 선생님 수강후기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편이 아니에요. 인기 있는 강사들은 뭐 하루에 2-3페이지 넘게도 수강후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많이 올라와 봤자 하루에 한 7-8개 정도 올라오면 많이 올라오는 건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댓글 다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후기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줄게요. 제목은 별거는 아니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고2 겨울방학 때 남들은 이제 사설 인강을 듣는데 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다. 그래서 이번 생명과학 2 중간고사에서 100점을 받았고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을 쓰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100점을 받아본 게 중1 첫 시험 때 기술과정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100점이 처음이고 전 과목 통틀어서 1등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글이었어요. 이건 선생님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말하는데 어떤 강의를 듣냐, 어떤 책을 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책이 열심히 쓰여져 있거든요. 모든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하거든요. 그 강의가 나에게 맞냐, 맞지 않냐의 차이지 좋은 강의, 나쁜 강의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강의를 듣고 내가 얼마나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드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 부분에서 선생님 좀 빵 터졌는데 처음으로 100점 받았던 게 중1 기술과정이었대요. 여러분 중1 기술과정 때 뭐 배우는지 알아요?
그렇지. 그때 남녀의 생식 기관, 막 수정과 임신, 뭐 수정된 지 며칠 후 착상되는가, 피임은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서는 이제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도 그때 너무 재밌었던 거야. 재밌게 듣고 100점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뭐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다가 이번에 고2 겨울방학이 돼서 정신 차리고서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100점을 받았다. 이 학생이 나중에 생명과학 전공을 할지 안 할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능에서 생명과학 2를 선택할지 안 할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00점의 경험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나도 하니까 되더라. 여러분도 부디 여러분이 자신 있는 과목, 재밌는 과목을 정해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서 100점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1등급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비법을 선생님이 조금 좀 암묵적으로 알려줄 테니까 한번 듣고 좀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뭔가 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꿈,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면 또 공부하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꿈은 뭐예요? 장래 희망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약간 선생님은 미안해요. 왜냐면 고백하건대 선생님 그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장래 희망이 뚜렷했던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꿈이라는 건, 장래 희망이라는 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속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스케이트도 타고 피아노도 치고 과학 실험도 하고 글도 써봐야 이 다양한 경험들 중에 나에게 맞는 건 이거구나. 앞으로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교실에 앉아서 수업 받는 일밖에 없죠. 그렇죠?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밖에 안 해요. 그렇게 경험이 적은데 어떻게 명확한 꿈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직접 경험은 못 하더라도 여러분 간접 경험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접적으로. 그렇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거죠. 여러분 이 기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면 지금 강의를 하러 선생님 혼자 온 게 아니죠. 선생님 말고 또 누가 왔어요? 그렇죠. 카메라 감독님도 오셨고 PD도 왔죠. 평상시 방송 쪽 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오늘 이걸 듣고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가지 말고 슬쩍 카메라 감독님이나 PD님 옆으로 와서 그런데 PD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막 이런 거 얼마나 벌어요? 직접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쟁취한다라는 말이 있죠. 용기 있는 자가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방송 쪽에 관심 있었던 사람 오늘 같은 경험을 값진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꿈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고 어떤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밟아야 하는지 EBS 사이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트 그 주소는 ebsi.co.kr이에요. 여기에는 물론 여러분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같은 과목 강의도 있지만 무료로 제공돼요. 그런 강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좋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입시 정보에 진로와 진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직업이 쭉 나와 있어요. 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선생님도 한번 스크롤바를 내려봤는데 한 직업이 한 60개 정도 나와 있어요. 뭐 공연 기획자, 동시통역자, 혹은 뭐 교사, 혹은 뭐 카메라 감독, 혹은 드라마 작가, 뭐 그런 것들.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한 관련 학과도 나와 있어요. 어떤 학과를 나와야 되는지, 혹은 그 대학 그 학과를 못 갔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직업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스크롤바 내려보고 직업, 내가 갖고 싶은 직업, 내가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선배들의 리얼 생생한 합격 비법,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 해서 요새 수시가 워낙 복잡하거든요. 전형도 많고. 그래서 지금 대학에 갓 입학한 그런 대학 1학년생들이 자신이 고등학교 때 내신은 몇 등급이었고 고등학교 때 무슨 활동들을 했고 면접에서는 뭘 질문해서 어떻게 대답했고 그래서 이 대학에 이 학과를 합격했다라는 수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 인터뷰 형식으로 한 7, 8분 정도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EBSI 사이트 들어가서 저런 것도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EBS 아이 사이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꿈 스토리라 그래서 EBS에선 매년 꿈장 학생을 뽑습니다. 사교육 없이 공교육과 EBS의 힘으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을 뽑아서 합격 수기들을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좀 봐도 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선 왜 공부하는지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먼저 골라야 돼요. 자, 골랐어요. 이미 지금 정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대학에 어떤 과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 가서 그 대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로 해놓으세요. 입학처 홈페이지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은데 작년도 뭐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수기라던가 혹은 뭐 입학 전형 같은 것이 이제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좋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전공 소개서라는 거예요. 전공 소개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수시로 지원을 할 때 자기 소개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자소서를 쓸 때 그냥 무턱대고 빈 종이에 정말 자기를 소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뭐 몇 남 몇 여의 몇째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이거는 어필입니다. 어필. 내가 당신의 학교, 당신의 학과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고 이런 활동들을 했다. 나를 뽑아주면 귀하의 학교에 가서 열심히 해서 귀교의 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어필해야 돼요. 어필. 그러려면 우선 뭘 봐야 되냐면 그 대학, 그 학과에서 뭘 배우는지 그리고 그 학과를 나왔을 때 향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 전공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공 소개서를 읽고 나의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과 매칭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 대한, 그 학과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후에 자소서를 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하고 자주 방문해서 좀 익숙해지세요. 우리가 생생하게 꿈꿔야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다면 그 대학에 직접 가서 캠퍼스도 거닐어 보고 그리고 매점에 가서 그 학교 이름이 써져 있는 볼펜이라도 하나 사고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좀 뚜렷하게 세우자. 자,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가 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할 일은 계획을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면 좀 어려워 보이고 대학이라고 하면 먼 일 같지만 여러분 당장 1년 후, 2년 후에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장기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계획 순으로 세우는 건데 자, 선생님하고 오늘 한번 우리 1년치 계획을 한번 세워볼게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는 거죠, 그렇죠? 고2 학생들 이제 1년 후에 내년에 이제 고3이 되는데 이제 갈 때요 대학 입시 전형이 크게 수시와 정시입니다. 어느 전형으로 더 많이 뽑을까요? 수시로 많이 뽑아요. 약 70%를 수시로 뽑고 나머지 30%를 정시로 뽑습니다. 수시는 내신이 기본이 돼야 되고 정시는 수능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신이 지금 이미 망쳤으니까 열심히 수능 공부만 해서 정시로 가야지라는 생각은 좀 위험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수능을 망칠 수도 있고 막상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가 되면 난 정시로 가야지 생각했지만 친구들이 수시 원서 쓰는 걸 보니 나도 한 군데 쓰고 싶어. 그래서 수시 어딜 써야 될까? 그때 막 닥쳐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신이든 수능이든 망치지 말고 지금부터 소중히 잘 가꿔둬야 됩니다. 선생님 저 이미 망쳤는데요. 내신 점수 너무 낮은데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올리면 돼요. 대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성적이 올랐는가? 이 학생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정신 차리고 공부했더니 정말 성적이 올랐는가? 이런 걸 중요하게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망쳤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발 저는 정시로 갈 거예요.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수시에는 여러 전형이 있지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어요. 학생부 교과는요, 여러분 내신 성적과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을 가지고 갑니다.
뭐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적힌 내용, 활동들, 뭐 자기소개서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내신 성적이 우선 좋아야 하고 그다음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돼요. 내신 성적이 좋아서 학생부 교과를 썼지만 막상 막판에 가서 그 수능 최저 등급 뭐 2개 몇 등급 혹은 2개 합 몇 등급 그걸 충족을 못해서 수시에 떨어지는 학생도 많이 봤어요, 선생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수시를 생각하고 있다면 내신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도 결국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은 내신도 보고 그다음에 서류도 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 같은 것을 보고 면접을 통해서 뽑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다음 논술은 내신, 논술, 수능 최저를 이제 골고루 반영을 하고요. 정시는 이제 수능 위주로 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전형으로 갈지 지금 결정하세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3학년 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때까지. 잘 쌓아둬야 돼. 내신 점수를 잘 쌓아두고 학교 활동을 성실히 해둬야 돼요. 선생님, 저는 원래 이과를 목표하고 학교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전공이 바뀌면 어떡하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든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든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한 구절로 인해서 나의 전공이 바뀌었다. 스토리는 만들어내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 아무리 해도 쓸 것이 없을 때, 내가 정말 고등학교 때 한 활동이 없을 때, 그럴 땐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내신을 쌓아두고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해라라는 게 선생님이 고1, 2 학생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자, 이제 고3이 되면 거의 매달 모의고사를 봅니다. 3월에 고3 되자마자 일주일 지나고 나서 3월 학력평가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학력평가와 모의평가를 나눴었죠? 이거 차이를 알아요, 여러분? 모의평가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이고 학력평가는 각 시도교육청이 출제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의평가는 6월하고 9월 두 번이 있어요. 그래서 6월 모평, 9월 모평 이렇게 줄여서 말하죠.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보면 그 해 수능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데 어쨌든 모의평가랑 학력평가 구분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비어있는 달이 있죠. 3월에도 학력평가 보고 4월에도 봐요. 5월은 왜 없을까요? 축제 많아서 그렇죠. 5월에 또 중간고사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소풍 가서 졸업 앨범 사진도 찍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5월에 모의고사가 없고 8월은 왜 없을까요? 그렇지, 여름방학이라서 없는 거죠. 그걸 빼고는 거의 매달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내신이야, 중요한 건. 모의고사를 망쳤다고 해서 전혀 기죽을 필요는 없지만 내신은 망쳤으면 그건 큰일 나. 왜냐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수능은 솔직히 말해서 그날 하루의 컨디션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능을 못 봤어. 그러면 재수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내신은 한번 여러분 쌓아둔 내신 점수는 다시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많아봤자 하루에 뭐 2과목, 3과목 보지 않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소중히 정말 내신은 갖고 와야 됩니다. 자, 한번 1년치 플랜을 짜보죠. 선생님이 이제 2015년부터 12월부터 여러분이 수능을 치르게 되는 2016년 11월 17일까지 이제 써놨습니다. 아직 12월이 안 됐죠, 그렇죠? 그러면 12월까지는 뭘 해야 될까요? 무슨 공부? 그렇지, 내신 공부. 정말 이거 귀에 질리도록 선생님 해주고 싶어. 왜냐면 선생님이 작년에 고3 담임을 했었는데 고3 담임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선생님 저는 왜 고1, 2 때 그렇게 놀았을까요? 놀더라도 중간 기말고사 볼 때 좀 제대로 할 걸 그때 왜 놀았을까요? 이런 후회를 할 때 정말 안타깝고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할 공부는 내신 공부밖에 없어요. 학교가 우선이에요. 학교가 우선. 그래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시고 내신 한 다음에 이제 12월부터 수능 공부 시작입니다. 12월부터. 자, 어떻게 하냐? 우선 근데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중간고사 이제 보고 그 다음에 6월 모평 있고 그리고 기말고사 있고 여름방학 있습니다. 특히 고3 여름방학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여름방학 끝나면 9월에 9월 모평 치르고 바로 수시원서 접수 시작됩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1년이 빠른 것 같아요. 자, 이 1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선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개념. 내가 그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하면 돼요. 왜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배웠어요. 그 내용을 아나 모르나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푼다? 아니, 문제는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백지에다가 그 내용을 써가면서 내 입으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친구에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히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내가 그 부분을 아직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념 공부를 우선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리고 언제가 제일 좋냐? 고2 겨울방학이 제일 좋아요. 고2 겨울방학이 중요하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고2 겨울방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EBS-I에서 이제 기획된 강의가 있는데 수능 개념이라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고2 겨울방학 때 들어두는 게 제일 좋고 특히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고2 겨울방학 때 한 번 봐두면 고3에 올라가서 다른 과목 공부할 때 훨씬 편해져요. 그러니까 수능 개념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튼튼히 다지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유형을 익히는 겁니다. 수능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수능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걸 뭘 통해서 얻을 수 있냐? 수능 특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능 특강은 또 연계 교재죠. 선생님 잠시 후에 이제 연계가 뭔지 또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수능 특강을 통해서 유형을 익히고 이제 실전을 연습해야 됩니다. 수능 완성이나 혹은 수능 기출 플러스 같은 강의를 통해서 실전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점검한 후에 이제 수능을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년치 플랜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는 거거든요. 하루하루를 좀 소중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루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면 돼요. 매일 아침에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그러면 책상 위, 책상 속 사물함 정리 좀 하고 오늘 내가 뭘 공부할까 좀 머릿속으로 떠올린 후에 좋은 종이와 잘 나오는 펜을 준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은 매일 아침마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가 가고 싶은 학교, 학과가 있다면 혹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걸 제일 먼저 쓰세요. 꿈을 생생하게 꿀수록 이루어진다. 자꾸 쓰고 자꾸 말하고 다녀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 시크릿 이런 책도 있는데 그런 책을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차를 사고 싶어. 그러면은 그 차를 시승할 수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차를 탄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매일 품고 다니면서 보면 정말 10년 후에는 그 차를 탈 수 있을 거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매일 아침 한번 써보기.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요. 시간 단위로 하지 마세요. 시간 뭐 10시부터 12시까지는 생명과학, 1시부터 3시까지는 수학 이렇게 시간 단위로 세울 것이 아니라 그날 공부할 양을 구체적으로 쓰세요. 10시부터 12시까지 생명과학 공부한다가 아니라 오늘은 생명과학의 세포 분열을 복습해야겠다. 그래서 우선 수업 시간에 썼던 학습지 먼저 보고 그 다음 수능 특강의 세포 분열 부분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양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양을 세우고 그 양을 지켜서 이제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은 늦게 잘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양을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죠. 어느 날은 빨리 잠들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시간 단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할 양을 적자. 그리고 이제 계획을 지켰어. 내가 생명과학 공부를 다 했어. 그러면 두꺼운 펜으로 착착 밑줄을 그으세요. 그럼 그날 저녁이 되면 모두 다 밑줄이 쳐져 있겠죠.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실력이 되고 수능 성적이 올라가는 겁니다. 성급한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저 오늘 문제 많이 풀었는데 왜 성적 안 오를까요? 그렇게 단기간에 한다고 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실천하는 과정이 누적되어야만 어느 순간 이제 실력이 향상되게 되거든요. 매일 하루하루를 계획을 세워서 잘 지켜나가면서 소중히 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작년에 이제 고3 담임을 해보니까 내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수시로 학생부 전형을 썼는데 막상 막판에 가서 발목을 잡는 거는 수능 최저 등급이었어요. 결국에 중요한 건 수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수능은 연계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선생님들이 그러실 겁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여기 프린트해서 낼게. 이 프린트 잘 봐. 이런 말씀 해주시죠. 교과서에서 낼게. 교과서에서 몇 문제 낼게. 좀 잘 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그 수능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번 수능에서는 이 교재에서 70% 연계해서 낼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능 연계입니다. 수능 연계 교재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있고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 말고 인터넷 수능까지 이제 연계 과목이죠. 선생님 이제 아는 지인들은 이제 수능 출제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수능 출제는 어떤 한 콘도를 빌려서 한 달간 합숙하죠. 핸드폰도 못 사용하고 외부와 차단된 채 그 안에서 이제 수능 문제를 내요.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여러 사설 문제집을 열심히 샅샅이 본다 그래요. 왜 볼까요? 그렇지, 겹치면 안 되니까. 그거 보고 냈다는 소리 들으니까 사설 문제집은 열심히 봐서 겹치지 않게 됩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연계 교재도 갖고 가서 열심히 봐요. 그건 왜 볼까요? 그건 연계를 체감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본다 그래요. 얼마만큼 연계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쪽은 수능 6번 영어 문제였습니다. 영어 듣기였죠. 이쪽은 수능 완성 실전편 5회 6번 문제였습니다. 그림 어때요? 상당히 비슷하죠. 토끼, 분수, 테이블, 바구니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영어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영어 듣기는 거의 99% 연계된다 그래요, 여러분. 영어 듣기는 매일매일 연습하세요. 언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영어 듣기는? 언제? 하루 중에 언제? 밤에? 아침에? 점심 먹고 나서가 제일 좋아요. 왜 그때가 제일 좋을까요? 그렇지, 실제 수능을 그때 보니까, 실제 영어 듣기를 그때 하니까요. 그때 밥을 먹고 약간 졸린 상태, 약간 주변은 시끄러워도 상관없어요. 내가 집중해서 들으면 되니까 그때 영어 듣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고3 담임을 할 때 우리 반 아이들 점심 먹고 모여서 영어 듣기를 매일 10분씩 이렇게 연습시켰거든요. 여러분 그 10분이 쌓여서 이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꼭 연습하기 바랍니다. 영어 듣기 mp3 파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 EBS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고요. 그런 거는 문제가 될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여러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화학 원의 수능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로부터 헬륨 원자액이 생성되는 과정,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화학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수능 특강의 66페이지에 보면 비슷한 그림이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능에서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연계에는 내용 연계, 자료 연계, 변형 연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수능 특강의 본문에 나온 내용이 연계돼서 나오거나 혹은 문제에 나온 그래프나 도표가 나옵니다. 혹은 이 그림처럼 약간은 변형될 수 있죠.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교재를 공부할 때 단순히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해답 읽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그림 속의 그래프를 나의 말로 설명해 보기. 만약에 그래프가 표로 나왔다면 나는 풀 수 있을까? 어떤 문제들을 더 물어볼 수 있을까? 좀 꼼꼼하게 풀어야 연계 교재를 제대로 공부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연계가 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BS-I에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숨은 보물들이 있어요. 좀 소개해 줄게요. 우선 선생님 방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듣기 mp3 파일을 그 EBS-I 사이트의 EBS 교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PDF 파일도 이 EBS 교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영어 듣기는 매일매일 점심 먹고 나서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선생님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고 가다 그런 사연을 들었어요. 수능이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열심히 한다고 오를까요? 거기에 이제 공부의 신, 공신이 나와서 이제 대답해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10점이 오를 수도 있고 100점이 오를 수도 있다. 자신이 하기 나름이고 자신 같은 경우에는 수능 보기 한 달 전부터 수능 스케줄과 똑같은 스케줄대로 움직였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고정시키고 그리고 학교에 가는 시간도 수능 시험장 가는 시간과 똑같이 가고 그리고 공부하는 순서도 국어, 수학 공부하고 그 다음 점심 먹고 영어 탐구 순으로 그렇게 공부 순서도 지키고 심지어 도시락, 점심 도시락 싸가야 되잖아요. 수능장에 점심 도시락 반찬도 똑같은 메뉴로 해서 내가 일주일간 먹었다.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너무 과하다, 야,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수능 시험장 가면은 떨려서 제 실력이 나오지 않거든요. 떨리는 상황에서 떨지 않으려면 평상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괜찮다, 평소 모의고사 보듯이 보면 된다,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기 mp3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좀 듣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연계교재 다운 받아서 이제 작년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도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입시 정보에 보면 기출 문제 다운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평이나 모평의 문제지, 해설지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이제 미리 지금부터 출력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고3이 될 때 풀어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EBS에도 있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해도 많이 얻을 수가 있죠. 정말 절실하게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새 웹툰에서 더 나아가서 웹 예능도 인기인 거 알죠, 여러분? 뭐 손오공 나오는 거, 이 정도까지 그거 혹시 봤나요? 그거 시간이요 한 7, 8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짧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대중교통에서 이용하라고, 핸드폰으로 보라고. 핸드폰으로 보는데 그렇게 장기간 볼 수 없잖아요. 계속 끊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예 끊어서 짧게 만든 거죠. 여러분도 이제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EBS I에 보면은 짧지만 강한 5분 특강이라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뭐 3분 그래머, 3분 복화해서 3분 동안에 딱 하나의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교하면서 버스 안에서 혹은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딱 하나 보면 하나의 내용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그것이 쌓여서 이제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거니까요. 또 뭐 리얼 과탐 실험이라 그래서 솔직히 고등학교에서 실험을 하기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진짜 실험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5분 한국사 사과탐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그 5분, 10분, 3분 이것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클립형 그런 강의도 있으니까 EBS I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입시 정보에 보면 EBS 진학 상담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50여 분의 그 입시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여기다 글을 올리면요, 이거를 이제 24시간 이내에 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 글들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합격 예측 도와주세요. 대학 고민이에요. 과학 인재 전형에 대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소개서도 있죠. 심지어 자기소개서도 올리고 첨삭해달라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나중에 고3이 돼서 막막해 하지 말고, 고민이 있다면 여기 EBS 진학상담실에 글을 올리면 선생님들이 빨리 답해 주시니까 이런 것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는 왜 해야 되는가, 결국 너희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건데, 만약에 꿈이 없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여러 가지 조언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하고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이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할 법한 질문들을 선생님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고등학교 1, 2 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직 여러분 이제 1년 남았으니까, 2년 남았으니까 이렇게 좀 여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닥칩니다. 고1, 2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조언, 선생님 조언 첫 번째, 모의고사에 기죽지 말고 내신을 챙겨라. 정말 저거는 하루에 많아봤자 2, 3과목 보잖아요, 그쵸? 내신 보는 그 전날은 정말 미친 듯이 그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물론 평소 실력이 중요하긴 합니다. 제일 내신에서 중요한 거, 제일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비법은 뭐냐? 복습이죠, 복습. 누적 복습입니다.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너 공부 잘하는 비법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선생님은 망설이지 않고 복습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날 이제 수업을 듣죠? 그리고 이제 야자 시간이 시작됩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시작되면 그날 들었던 1교시부터 7교시 과목을 순서대로 복습했어요. 만약에 그날 음악이 들었다면 야자 시간에 음악도 흥얼거렸어요. 노래도 다시 부르고. 그 정도로 복습을 해야 내신 성적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내신은 한번 망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시 전형에서 내신은 3학년 1학기까지 기말고사까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막상 3학년 2학기 중간 기말고사는 뭐 나 수시로 가면 되니까 나 뭐 수능 봐서 정시로 가면 되니까 해서 그냥 망치기 쉬운데 여러분 만약에 정시로 가게 되더라도 내신을 일부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때는 뭘 반영하냐?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반영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재수를 하게 되거나 한다면 재수를 해도 수시로 갈 수 있거든요. 그때 내신 점수는 뭘로 삼냐? 3학년 1학기까지가 아니라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신경 쓰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미리 자기소개서를 좀 써보세요. 자기소개서의 문항 3가지는 이미 픽스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어요. 문항을 보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활동들을 해야겠구나. 혹은 여러분의 선배 중에 잘 써진 자기소개서가 있다면 그걸 좀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활동들을 해야 나중에 자소서에 쓸 거리가 있겠구나. 내가 이런 책을 읽어야 나중에 할 말이 있겠구나. 읽을 책들, 할 동아리 활동, 학교에서 할 활동 이런 게 정해집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공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막상 3학년 돼서 내가 이제껏 쌓았던 전공과는 완전 반대의 전공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학생부가 두꺼운 학생들은 이미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는 거고, 성실하게 하다 보니 어떤 경험이 나의 인생을 바꿔서 전공이 바뀌었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지금 오롯이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해라.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 공부는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체육이라도, 그렇다면 운동이라도, 그렇다면 동아리 활동이라도. 저는 만화가 제일 좋은데요. 그럼 만화 동아리라도 좀 제발 하나라도 좀 성실하게 하면 나중에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발 그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몰입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성공의 경험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듯 성공도 한 놈이 계속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선생님이 이제 과학탐구 선생님이다 보니까 탐구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나 어떤 과목을 택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현실이니까요.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해라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등급 받기에 유리합니다. 선생님이 생명과학 2를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막상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생1도 좋고 생2도 좋은데 생2가 약간 더 재밌는 것 같은데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선생님 언지시 얘기해요. 아니 생원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선택자 수가 적은 과목은 그만큼 좋은 등급 받기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이 많은 과목이 유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택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합이 제일 좋냐면 여러분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신 과목 하나,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신 과목 하나 택한다면 내신도 할 수 있고 수능 준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하면, 여러분이 좋아해서 공부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2017학년도 수능부터 이제 한국사가 필수가 되죠. 이것 때문에 약간 부담을 느낄 텐데 평가원이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 한국사를 어떻게 출제할지. 우선 4교시 탐구 영역과 함께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탐구 두 과목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사 필수로 봐야 됩니다. 문항은 20문항 30분 내, 탐구 과목과 똑같죠? 그렇게 치르게 되고 40점 이상이면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이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로 이렇게 등급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만 충분히 열심히 받으면 1등급 받을 수 있게 쉽게 출제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한국사 공부할 때는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개념들 그리고 역사적인 흐름에 기반을 둬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됐을 때 가장 문제는 한국사를 3학년 때, 고3 때 배우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한국사를 고1, 2 때 배우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사를 배우고 있다면 내신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노트를 만들어 두세요. 단권화 노트라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 두면 나중에 고3 때 공부할 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 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비법이 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부는 왜 하니? 라는 질문부터 선생님 던져봤습니다. 뭔가
절실해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은 뭔가 다른 게 인생에 있어서 재밌는 거죠. 그렇다면 실컷 노세요, 여러분. 노는 것도 일종의 경험이고 푹 빠져서 놀다 보면 아, 이제 공부 좀 해볼까? 아, 너무 많이 놀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어쨌든 뭔가 열심히 해야 돼. 그냥 멍하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멍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놀고 있다면 그럼 제대로 확실히 놀고 공부하고 있다면 제대로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봐.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한 과목이라도 1등급 받았으면 좋겠어. 해봐 라고 하면 선생님 근데 저 공부 안 해봐서 막막하네요.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일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감히 손을 못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감히 손을 대지 않으니까 일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우리가 자꾸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하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방법이 공부 비법이에요. 좋은 공부 비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방식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혼자서 잘할 수 있도록, 혼자서 대학 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학교 선생님도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EBS도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강의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디 열심히 하셔서 대입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